오늘의 주제는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용돈부터 증여, 상속, 그리고 유언장까지. 이게 어쩐지 좀 복잡하고 좁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죠. 오늘 저희가 여러 세무사, 변호사분들의 인터뷰 자료랑 관련 법령들을 싹 다 뒤져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뭐 세금 폭탄이나 마음의 상처 없이 돈을 주고받는 법, 그리고 나의 마지막 뜻을 분쟁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이번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으나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부모가 준 용돈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교육비는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된 대원칙이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정보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게 원칙이군요. 근데도 왜 그렇게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 비과세 생활비의 핵심은 소진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즉, 받아서 바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돼서 없어지는 돈이죠. 하지만 만약 그 돈이 소진되지 않고 자녀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형성에 사용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건 국세청의 여러 해석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미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시거나 뭐 부모님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경우도 해당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 지원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흔한 경우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활비의 본질은 소모성인데 그 돈이 자산으로 쌓이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게 들립니다. 그건 뭐 월 100만 원까지는 괜찮고 500만 원부터는 위험하다. 이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모두가 그 기준에 맞춰서 증여를 하겠죠. 이 기준은 가족의 전체 자산 규모나 평소 생활 수준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집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그 돈의 용도입니다. 생활비로 다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렸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다른 가족은 어떤가요? 명절 때 조카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 손주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경우처럼요. 이것도 액수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정해진 공제 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0년간 합산해서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며느리, 사위, 조카, 삼촌 같은 기타 친족은 10년간 합산해서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에 1천만 원이면 조카에게 주는 명절 용돈이나 생일 선물 몇 번 정도로는 한도를 넘을 일이 거의 없겠네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카 용돈 준 걸로 세무조사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문제죠. 예를 들어 아들에게 주택자금 3억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부담되니까 아들 명의로 5천만 원, 며느리 명의로 1천만 원,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24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쪼개서 분산 증여와 같은 경우요. 이건 명백한 탈세로 간주돼서 나중에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처럼 소액이고 소모적인 돈은 결국 용도가 가장 중요하군요. 근데 만약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목돈이 필요하다면 몇 억씩 되는 돈을 생활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럴 게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빌려주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걸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하게 하려면 그냥 빌려줬어요 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형식과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거죠? 첫째, 당연하지만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언제 얼마 빌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자율과 원금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죠. 법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이보다 낮게 정할 수는 있지만 무이자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둘째, 실제로 그 계약대로 이자를 주고받거나 원금을 상환한 계좌이체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세청의 관점은 가족이니까 믿고 빌려줬겠지가 아니라 만약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빌려줬어도 똑같이 했을까? 이 기준으로 본다는 거군요.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바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 그 관점입니다. 가족 간의 마음이나 구두 약속은 세무당국 앞에서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리는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세무당국 입장에선 애초에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거래라고 판단해서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즘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 교육도 시키고 재산도 불려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증여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성인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돈으로 장기 우량주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몇 년 뒤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은 온전히 자녀의 것이죠. 세금 문제도 없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제가 본 한 변호사 인터뷰에서는 이걸 명의신탁 문제로 보더군요. 계좌주인은 자녀지만 실소유주, 즉 투자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주체는 부모라는 거죠. 그럼 국세청은 부모가 그 계좌를 언제 사고 팔았는지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거래 패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20살이 된 자녀가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초단타 매매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자녀 본인의 투자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죠. IP 접속 기록이나 거래 시 사용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장기 우량주나 ETF처럼 한번 사두고 놔두는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그건 관리가 아니라 최초 증여된 돈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군요. 현금 외에 고가의 선물은 어떤가요? 결혼할 때 차를 사주거나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경우요?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예를 들어 냉장고, TV, 침대 같은 가전, 가구는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고가의 보석, 명품 시계처럼 자산 가치가 크고 누가 봐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자산 이전의 성격이 강한 선물은 변칙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결혼식에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면요. 이게 혼수용품인지 아니면 자산 이전인지 애매한데요. 바로 그 애매함 때문에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실효적으로는 현금화가 쉽고 가치가 명확하게 측정되는 자산일수록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고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에 가깝지만 명품 시계나 순금은 그 자체로 투자 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국세청은 그 본질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가족 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유언장을 꼽던데요. 맞습니다. 유언장은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 따라서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나는 평생 나와 함께 고생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유언장이 있어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유언이 없으면 자녀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조건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산은 법정 비율대로 나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유언장인 셈이죠.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메모지에 대충 내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쓰는 건 전혀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엉성한 유언장 때문에 가족 간에 더 큰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매우 엄격하게 정해놓았고 이 형식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유언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2가지 방식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자필 증서 유언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쓰는 건데요.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유언 내용 전문과 작성 날짜, 그러니까 연, 월, 일까지 정확히요. 그리고 주소, 이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워드로 치거나 다른 사람의 대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 즉 사인을 하는 건 안 되나요? 요즘은 도장보다 사인을 더 많이 쓰는데요. 안 됩니다.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실제로 한 자산가가 수백억 원의 전 재산을 한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숭고한 뜻을 담은 유언장을 남겼지만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했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산은 법에 따라 전혀 교류가 없던 먼 친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와, 도장 하나 때문에 수백억의 향방이 바뀌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작은 형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방식은 뭔가요? 2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증인 이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변호사인 공증인이 이를 듣고 법적인 문서로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재산 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가장 빠르고 분쟁 소지가 적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가 부양을 받지 못하고 후회하는 부모님들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사연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부양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효도 계약서라니 이름이 재미있네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냥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성과 측전 가능성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와 같은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 매달 15일에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님이 입원 시 모든 병원비를 책임진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한다.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만약 자녀가 그 약속을 어길 경우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리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는 마음과는 별개로 만약을 대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선부터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효도 계약서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3자가 보기에 명확한가입니다. 생활비는 용도라는 객관적 기준이,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라는 증거가,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라는 법적 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미리 넘겨줄 때는 효도 계약서 같은 안전장치를 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오히려 이런 형식들이 나중에 더 큰 오해와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 중에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신의 장례식에 틀어달라는 음악 목록이나 SNS 계정 같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엔딩노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법이 아직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돈이 아닌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